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예, 오늘 2025년 10월 6일 추석,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58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잠이 그냥 막 쏟아져가지고, 또 낮잠을 아주 푹 잤습니다. 어제 아마 오랜만에 운동을 좀 많이 한 것이 여파가 좀 있었나 봐요. 술도 한잔 하고 그랬던 것이 갑자기 좀 졸음이 몰려가지고 푹 잤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킹크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자, 또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인간의 미래, 제이콥 브로스키, 지금 임경순 옮김,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의 야누스적 본질을 심도 깊게 파헤친 과학 문화론의 걸작, 탁월한 통찰과 선구자적 해안으로 과학의 한계와 맹점을 예리하게 분석, 현대과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기념비적 저서. 제이콥 브로스키, 1908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나셨고 1964년에 작고하셨네요.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이라.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을 찾았다.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을 찾아서. 자,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역근이의 글, 인간을 위한 과학과 철학, 미래의식, 창조의 과정, 과학, 예술과 과학, 상상력의 세계, 자연의 논리, 실험의 논리, 정신의 논리, 휴머니즘과 지식의 성장,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 생물학적 구조에 있어서의 언어, 어디로 갈 것인가, 생물 철학을 향하여, 복잡한 진화에서의 새로운 개념들, 풍요의 시대를 위하여, 인간의 가치, 과학의 가치, 허용 한계의 원칙, 과학 제도의 폐지, 인간의 실현. 이 중고책으로 샀는데 저는 사람이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네요. 마지막까지 밑줄이 쭉쭉 쳐져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대학 교재로 쓰였는지. 과학과 인간의 미래, 전미 도서관 협회 추천 도서랍니다. 한번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 관련 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이제는 서서히 논문을 쓰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겠죠. 자, 킹크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끝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읽고 2번 정도 읽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킹크 251쪽 막간 변성 경험의 이야기들. 자존심 문제를 끝내다. 이제 보니까 자기 경험담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앨리스, 실존적 변태 수업은 나로 하여금 세상이 자존감 문제라고 진단하는 것의 뿌리에 가 닿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수년간 치료사들은 내가 나를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너무 소심하여 필요할 때도 내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부모님을 소환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게 너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 조언은 사실상 별 도움이 안 됐다. 그저 내가 나약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내 부모님은 상당히 좋은 분들이셨다. 실존적 변태 수업을 시작했을 때 사실 나는 내 자존감 문제 이것을 적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나는 수년간 마법을 공부했지만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의식을 해도 삶은 시시하게 느껴졌고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케이를 시작하면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내 모습 또는 마법 없는 삶을 사는 척하는 모습과 관련해 여러 다른 터치를 무수히 시도해 보았으나 사람들이 말하는 찌릿한 전율 같은 건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몇 주간 노력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나는 이 과정에서 내게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실마리가 풀린 건 파트너와 싸우면서였다. 다행히도 나는 EK가 머리에 박혀 있을 만큼 매일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순간에 EK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었다. 이제는 왜 싸웠는지도 모를 말다툼 가로 열고 이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말다툼 끝에 나는 다시 내 의견을 굽히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파트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 계획은 포기해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나 스스로에게 넌더리를 내거나 약해 빠졌다며 자기 비하에 빠졌을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완하여 그 느낌을 그대로 느꼈고 그것을 즐겨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용했다. 그리고 진짜 즐기는데 성공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투항하는 순교자가 되는 게 좋아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놀라우리만치 선명한 육체적 쾌락이 나를 휩쓸고 지나갔고 머리가 맑아졌다. 육체적, 정서적, 지적 수준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욕망에 묶여있는 상태를 즐겼다. 그것은 나에게 내가 옳다는 느낌을 주었고 나는 그들이 나를 피해자로 만든 것에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어마어마한 쾌감을 느꼈다. 나는 내 말이 맞았지 라고 말하는 걸 솔직히 하나도 싫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의견을 내세우면 순교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이 깨달음 이후 나는 이런 패턴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더욱 명료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 이 패턴에 흠뻑 빠질지, 언제 내려올지를 선택하는 게 훨씬 쉬워졌다. 이 패턴이 재밌게 느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마치 패턴의 감정적 중심이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바뀌어 이제는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이 패턴이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 패턴을 없애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가 원할 때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원할 때 그냥 계속 즐길 것이다. 스스로를 나약하다며 비난하는 데 묶여있던 그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전보다 훨씬 재미있어진 삶에서 그 해방된 에너지를 쓰고 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이 느낌,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있어에 대해 아직도 작업할 거리가 많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도구는 확실히 유용하다.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드는 게 아니어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래된 관계 패턴을 해소하다. 매건 나는 통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학대당하는 느낌이다. 감정으로 시들리고 너무 쉬운 사람 취급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하찮은 취급을 받고 혹사당한다. 그런데 빌어먹게도 이게 너무 흥분된다.
더 이상 내가 이걸 즐기지 않는다고 아닌 척하지 않겠다.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이 불쾌한 관계 문제가 있었다. 내가 진지하게 임한 모든 애정관계는 상당히 극단적이었다. 겉으로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내게 언제나 똑같은 느낌을 주었다. 바로 통제당한다는 느낌이자 무력감이었다. 솔직히 말해 내 인생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를 끝내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랄 게 없었다. 나는 애인과 그야말로 끝도 없이 싸웠고 억눌린다는 느낌이 한계에 이르면 분노를 폭발하는 내 양상은 주기적으로 이어졌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기색이 없었다. 심지어 사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다음번 선수가 등장하면 전보다 더 악화될 뿐이었다. 내 파트너는 대부분 직장이 없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영혼들이었다. 혹은 나랑 사귀고 있을 때만 공교롭게 직장이 없었다. 한 명은 내가 직접 고용을 하기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질긴 협박을 받았다. 사업 자금을 내가 모두 대고 동업을 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끊기 위해 한참 애를 먹기도 했다. 이런 일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언제나 내가 선택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고 과정은 충분히 익숙하지 않나? 나는 정말 그렇다고 믿었다. 물론 나도 우주가 자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데리고 한다는 미러링 놀이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는 건 결국 둘 사이에 공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 제대로 이해된 적은 없었다. 나는 그저 선을 더 잘 긋는 법을 배우고 전반적으로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다음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인 줄 알았다. 게다가 나는 이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우리의 기준은 재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 역시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바꿔야 하는 순간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 기회를 시작했을 때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은 참이었다. 왜 언제나 우리는 이 순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일까? 맨 처음 해본 이케이는 기묘했다. 침대에 누워 이러한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려고 했을 때 내가 사실은 그 모든 것에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겠나? 나는 완전 신이 났다. 내 모든 시나리오에는 스스로를 채찍질로 벌할 때의 찌리르한 통증 그 이상이 있었다. 내가 그걸 즐겼다고 해두자. 이후 몇 주간 경험이 점차 깊어지면서 나는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 이상하고 무언가를 환기하는 듯한 감각이 매력적인 초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느낌이 존재하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만큼 나는 이 사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난 언제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 주의가 온전히 몸쪽으로 내려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명상이 어려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발견한 이 감각을 초점 담아 연습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감각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즐기면서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고 명료함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나는 통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지금에야 이것이 감각과 함께 가만히 앉아 그것이 그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허용해 줄 때 일어나는 일임을 안다. 이 수용과 허용의 상태에서 어느 순간 호기심이 일어나고 당신은 자연스레 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뿐이다. 수년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했던 지겹도록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첫 번째 통찰은 기억으로 왔다. 데이트는커녕 찰나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재빨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그 모든 남자들에 대한 기억들, 혹은 좀 더 나이가 많은 남자, 혹은 좀 더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에 대한 기억. 다른 것들도 기억이 났다. 내 곁에 진짜로 있어줄 수 있고 나한테 관심을 보인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내가 거절했다. 특히 돈이 있고 자기 사업체가 있는 사람은
왠지 끌리지가 않았다. 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싶었지만 그냥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결국 선택한 모든 남자들은 어딘가 달랐다. 나는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런 남자를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패턴이 있었다. 바로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었다. 이 K 연습이 촉발한 호기심 덕분에 나는 내 의식의 처리 과정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며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통찰 역시 같이 왔다. 모든 사람에게 오지랖을 부리면 내가 극도로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여왕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된 것 같은 기분, 나의 불쌍한 족속들 같으니 나는 절대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삶을 꾸리는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의 욕구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들은 나처럼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동시에 번잡하고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나는 이 느낌이 성적으로 어마어마한 흥분을 자극할 뿐 아니라 1. 나로 하여금 내 창작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2.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균열은 완전히 깨져 나는 활짝 열렸다. 의식이 완전히 이완되어 나는 그저 눈을 감고 꿈결 같은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한 남자의 이미지를 보았다. 그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비즈니스 정장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전조도 없이 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내 아버지로 변했다. 나는 즉시 움츠러들었고 눈을 번쩍 떴다. 갑자기 닥친 아픈 진실이었다. 생각만으로도 아플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볼 수 있다. 나는 부정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껏 그런 관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 온 까닭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내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처럼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안 되지, 안 돼. 그들은 아버지처럼 나를 또 떠나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추악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솔직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냥 묻고 숨기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변덕이 심해서 그게 아니었다. 거부당하고 두렵고 진지한 관계가 무서웠던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통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들 아니면 나. 나는 내게 통제권이 없는 척했지만 사실 내 상황을 조정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이렇게 하면 나는 자유롭게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고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가슴으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었다. 취약해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강한 통제적인 면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했고 그 결과 나는 과거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통제당한다고 느꼈으며 그 강도는 연애가 반복될수록 더더욱 심해졌다. 이 작업을 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렇다면 100만 달러짜리 질문 하나.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났는가? 대답은 아니요.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신감이 생겼고, 흥분되고, 즐겁고, 현실감이 더욱 강해지고, 감사하고, 자비심과 자기자비가 넘친다. 나는 언제나 무력하다고 느꼈지만, 재미있는 건 나는 분명히 내내 힘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우리에게는 언제나 힘이 있다. 단 이것이 우리의 그림자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표현될 경우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나는 감사하게도 내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감사함과 수용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아 안에 숨어 있는 진실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생을 반복해온 패턴을 깊게 탐구하고 나자 과거의 그 상황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사실이다. 다음 이야기. 4개의 이야기네요. 4개의 이야기. 아니군요. 3개의 이야기군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네요. 하고, 요번 시간에 끝나겠네요. 네,
뭐 시간에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항 마법 준. 금요일 밤의 붐비는 공항은 싫은 상황으로 가득하다. 남편과 나는 가족 결혼식에 가려던 참이었다. 토요일에 결혼식에 갔다가 일요일에 돌아오는 짧은 여행이었다. 하지만 탐욕이 끝이 없는 항공사는 우리가 탈 비행기의 승객을 한도 이상으로 받았다. 우리는 좌석 배석을 요청하기 위해 불만 가득한 승객 십수십 명과 함께 줄을 섰다.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흔들었다. 손님이 명단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손님 앞에 대기자가 많습니다. 한 분 아니면 두 분 모두 좌석을 구해드릴 수 있지만 두 분이 같은 비행기는 분명히 못 타실 거예요. 우리는 터미널에 앉아 전광판에 대기자 이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해 들어 최소 3번째로 남편은 다시는 이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남편 말에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완전 엉망진창이었다. 이 비행기가 그날 밤 마지막 비행기였고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를 탄다 해도 결혼식에는 늦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에 말리게 된 거지?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을 예약해야 했다. 온라인으로 체크해야 했어. 수성에게 원활한 여행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야 했다. 온통 후회가 밀어닥친 끝에 머리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 라고 외쳤다. 나는 당시 시존적 변태 수업을 한 달 정도 연습했던 차였다. 덕분에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순교자 역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굉장한 에너지를 썼다. 나는 지금 당장 명상을 하고 싶지만 남편은 나랑 영화를 보고 싶어해. 나는 너무 착하고 사력있고 성자 같은 사람이라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거야. 그런 다음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내 머릿속 목소리는 보통 라이온 킹의 스카 목소리로 변하여 독백을 한다. 나는 뒤끝있게 억울함을 은밀하게 곱씹으며 어둡고 고독한 침묵 속에서 수동 공격적인 복수를 계획할 것이다. 하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패턴을 마음껏 탐닉한 게 이미 몇 주 차였다. 그것은 점차 말털로 만든 낡고 추레한 코트 또는 상황에 따라 목에 푹신하게 두를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우스꽝스럽지만 너무 예쁜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엉망이 된 주말은 이제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내 인격의 기벽이 만들어낸 결과일까?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일은 조금 다른 것일 수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비행은 싫어하고 이 비행기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대단히 의도적으로 생각했다. 내면에서 어떤 감각이 올라오는지 기다렸으나 몸에서 느껴진 건 긴장과 걱정의 긴장과 걱정이 뒤섞인 이전과 똑같은 감각뿐이었다. 명치부근에 뭔가가 있는 듯 하고 아니다. 그냥 배가 고픈 거였다. 그렇다면 다른 터치를 시도해봐야지. 나는 이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러자 따뜻한 붉은 화염이 가슴에서 치솟았다. 뿌듯한 만족과 안도감이 가득 번졌다. 어찌나 놀랐던지 소리가 절로 나왔다. 어머, 왜? 남편이 물었다. 너무 자명했다. 우리는 언제나 마법을 부리고 있다. 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강렬한 쾌감 덕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 좌석 부족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그런 거야. 홍조가 오른 땀을 가리기 위해 손을 얼굴로 쓰다듬었다. 교통안전청 앞에서 흥분한 티를 내는 건 좋지 않았다. 남편은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 탓이 아니야. 망할 놈의 항공사 때문이지. 고객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이어서야. 나는 남편 말을 무시했다. 내 순교자 콤플렉스를 깨닫게 된 후 남편 말에 신경 끄는 걸 더 잘하게 되었다. 나는 심장 바로 아래 부근에서 열기를 뿜고 있는 따뜻한 불꽃에 집중했다. 나에게는 주말에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빈둥거리며 책을 읽는 것도 좋았고 타로 카드를 하며 내면과 대화하는 긴 오후도 사랑스러웠다. 주중에 하는 생계형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느긋하게 하는 게 좋았다. 한밤중에 일어나 쑥차를 마시고
이후에 몽롱한 꿈을 의미하는 게 좋았다. 여행은 물 건너갔으니 이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저절로 입술이 쉬며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남편이 이런 내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다. 불꽃을 크게 키웠다. 나는 이번 주말을 최고로 재밌게 보낼 참이었다.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자니 아릿하게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서 퍼져 발다리까지 뻗어갔다. 왜 나는 애초에 결혼식에 가겠다고 했던 걸까? 이번 주말은 나만의 시간으로 삼아 혼자 하고 싶은 일에 푹 빠져서 즐겁고 기분 좋게 보내야겠다. 잠시 짬을 내어 남편과 영화를 보면서 너그러운 기분과 이용당하는 달콤한 느낌을 즐기는 것도 좋겠지. 그 모든 따분한 친척들을 볼 필요도 없고 춤추기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끌어낼 필요도 없고 또 엄마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엄마를 보지 못하게 된다. 따뜻하게 출렁이는 바다 위로 작은 얼음 하나가 떨어졌다. 불꽃이 타닥 소리를 내며 튀었다. 나는 분명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엄마를 만나는 건 기대하고 있었다. 최근 친구가 돌아가시고 친척이 투병을 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낸 엄마였다. 내가 빠지면 그렇지 않아도 엄마의 심란한 마음이 더욱 무겁게 가라앉을 뻔했다. 한숨을 쉰 나는 남편에게 고개를 돌렸다. 우리 다음 주에 약속 있어?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매건 내 집들이. 나는 안 갈래. 다음 주는 조용히 보내고 싶어. 이해해.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대신 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광판을 쳐다봤다. 대기자가 40명이 넘었다. 게임판을 진짜 이렇게 촉박하게 뒤바꿀 수 있을까? 시도해본다고 손해볼 건 없었다. 나는 내면으로 주의를 집중했다. 나는 다음 주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욕망은 충족을 통해 진화한다는데 나는 그 욕망을 완전히 충족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주에는 엄마를 봐야지. 나는 마음속으로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가 나를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나를 포옹하며 오랜만이다 라고 인사할 때의 느낌이 어떨지를 상상했다. 따스함이 흩어졌지만 그 중심에 있던 작은 얼음 역시 사라졌다. 얼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다 풀린 어릴 적 담요 같은 부드러운 편안함을 느꼈다. 결혼식을 빼먹는 것만큼 섹시하거나 제멋대로인 느낌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은 건 여전했다. 다음 주에 혼자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자 결혼식에 진심으로 가고 싶어졌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으니 원하는 걸 요청할 시간이었다. 목표,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자. 내면의 무언가 달라졌다. 장난기가 느껴질 만큼 기분이 확 들뜨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원하는 상황을 확실하게 마법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결심했다. 예약이 꽉 찬 비행기에서 두 좌석을 깊이 걷어내면 기분이 정말 좋겠지. 데스크 직원이 10분 후 내 이름을 불렀다. 한 커플이 방금 비행기를 못 탈 것 같다고 전화를 하셨네요. 손님과 남편분이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피선구열에 있는 좌석 두 개의 탑승권을 건넸다. 우리가 대화를 한 이래 처음으로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이 티켓은 고객님께 가야 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당근 주스, 미모사, 그럭저럭 괜찮은 시, 조 모녀간의 시간으로 허물어진 주말을 보냈다. 게다가 지루한 결혼식을 내내 지키면서 가족 경조사에 끌려온 행복한 순교자로서 이용당하는 느낌도 충분히 맛보았다. 어딘가 으스스한 아저씨 알레이스터 클로울리가 말했듯이 마법은 내 의지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내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을 때 길을 안내한 건 나의 깊고 어두운 욕망들이었다. 이분 글 잘 쓰시네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현실 장면에서 적절하게 녹여가지고 독자를 이해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어요.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단편 소설 같은 걸 한 편 읽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 다음 3부 질의응답인데요. 이거 이제 조금 읽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다음 책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질의응답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질문은 마법사가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일지 물은다. EK 271조. 다음은 실존적 변태 연습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몇 개를 뽑아 답한 것이다. 질문: 내가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꼴보기 싫은 상황을 흥분할 지경까지 즐긴다면 나는 왜 그 꼴보기 싫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도록 놔두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답: 당신이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그 상황을 증오하고 분노하는 데 썼던 모든 에너지를 새로운 모험을 창조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실존적 변태 수업을 통해 삶에서 일어나는 싫은 상황을 미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치심 따위는 모르는 것처럼 즐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체성과 의지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상황에 무력하게 붙들려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상황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창조한 변태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이었던 창조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크게 기뻐하며 수용할 수 있을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꼴보기 싫은 상황에 동의시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네, 그 상황이 우리를 규정짓는 것 같은 느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그 무엇보다도 더욱 극렬하게 방어하는 건 본인의 정체성이니까요. 실존적 변태 명상을 하면 이 단단한 방어의 아래쪽을 파고들어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할 때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건 문제 그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고통보다는 머릿속에서 맴도는 나는 최악이야, 나는 완전 실패했어, 나는 이래도 싸, 내가 이래서 돈을 더 못 벌고 행복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내 몸에 만족하지 못하고 창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실존적 변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에게는 불쾌한 상황이 벌어져도 싸다는 머릿속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땅히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당신이 어느 수준에서든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치의 대차대조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술작품입니다. 물질화는 도덕적 기준에 맞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학적 사건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떤 활기차고 재미있고 기이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고통의 감각은 여전히 존재할지 몰라도 당신은 더 이상 나는 그래도 싸다는 생각으로 괴롭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도 않게 됩니다. 당신이 인생의 그 장면을 우물한 엔터테인먼트로 은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예술성 짙은 비극을 온전히 의식적으로 만끽한 뒤 당신의 인생을 달콤한 코미디로 바꾸면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실은 얼마나 우물한 내용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령 제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TV 시리즈 중 두 개가 바로 왕자의 게임과 워킹데드입니다. 이 두 개 다 제가 왕자의 게임은 1편만 보고 이 뭐야 이게. 그래서 그때 완전히 인기였는데 1편만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워킹데드는 어찌어찌 3부였나 2부였나까지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말았던 아주 별로 좀 좋지 않게 본 그런 드라마들입니다.
두 드라마 모두 폭력과 슬픔,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죠. 또한 주인공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존을 위해 온갖 역경을 헤치는 고군분투가 서사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참 무서운데도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인간이 우물한 고통과 공포를 유흥거리로 이토록 즐기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게 아주 약간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혀도 싸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실패자나 나고자 알아서가 아니라 절로 손톱을 물어뜯게 하는 그 상황의 긴박함에 끌리기 때문이라면요. 확실히 이분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고 직장에서 최고로 잘 나가고 인간관계도 나무랄 데 없고 문제나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사람을 TV쇼로 만들면 아마 아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유쾌한 코미디에서조차 긴장과 유쾌함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과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아주 좋은 답이네요. 좋은 답변이었어요. 질문. 제가 좋아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일이 더욱 커지고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 긍정적인 일이 내게 끌려올 거라고 했습니다. 실존적 변태 수업을 하면 제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답. 실존적 변태 수업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르침과 완벽하게 양립이 가능합니다. 사실 진심을 말하자면 실존적 변태 수업이 끌어당김의 법칙 가르침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진동하는 존재로서 이 진동에 따라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에 맞는 상황을 끌어당긴다는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불행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불행과 자기 연민을 느낄 만한 일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띌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열정적이고 매사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열정과 감사함을 느낄 만한 일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띌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는 제 말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게 정말 사실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주로 가르치는 진동수를 높이는 실천 방법 상당수가 감정이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불행과 자기 연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 심상화나 확언을 해도 그 효과가 1, 2주를 넘지 못했죠. 결국 저는 자기 연민과 불행을 느낄 만한 일들을 계속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슬리는 일은 그냥 무시하라. 가로 열고 좋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라. 가로 닫고 끌어당김의 법칙의 일반적인 조언이 제게는 언제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부정같이 느껴졌거든요.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50인 상황에서 내가 부자라고 확언을 하라니 렌트비로 낼 현금이 바이브레이셔널 에스크로에 있다는 내 주장을 집주인은 과연 받아줄 것인가? 정기회사와 상수도회사는 내가 두둑한 수표를 받는 모습을 기가 막히게 심사화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신경 쓸 것인가? 아니,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방법이 언제나 부정직하고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실존적 변태 수업은 별난 부정 대신 심오한 자기 정직성에 기대어 감정의 진동수를 깊은 차원에서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저는 이해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당신이 삶의 싫은 상황에 대해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지, 그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부정성의 골몰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빠져 뒹구는 것이고 심지어 그 불행과 자기 연민의 느낌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런 건 노땡큐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싫어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까닭이 그 상황에서 느끼는 격렬하고 추잡스럽고 짜릿한 쾌락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허락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상당히 다르지 않나요?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부정성에 빠져 뒹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뜨겁고 짜릿한 환희 속에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희는 상당히 진동수가 높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끌어당김을 법칙 용어로 말하자면 실존적 변태 수업은 사실 긍정적 물질화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정서적 상태에 몰입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무의식적 그림자가 창조한 애인한테 거부당하기, 직장에서 창피당하기 등에 대해 처음으로 뜨겁고 짜릿한 변태적 환희를 맛보게 되면 당신은 대단히 솔직한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진실하기 때문이죠. 그래 맞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 그래 맞다. 빌어먹게도 나의 어떤 면이 이걸 사랑해.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 역시 자기 자신을 즐길 자격이 있어. 나를 구성하는 모든 면모는 하나도 빠짐없이 가치 있고 멋지기 때문이지. 변태 같은 내 안의 그림자까지도 말이야. 이런 식의 놀랍도록 솔직한 환희는 훨씬 더 영구적이고 강력한 변성을 가져옵니다. 왜일까요? 일단 당신이 눈을 떠서 그것이 진실임을 알아보게 된다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점은 영원히 바뀌어서 스스로를 연민하던 과거의 느낌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게임을 꿰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음번에 창피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감사해하고 흥분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이 역같은 상황을 사랑하고 당신의 그림자적 욕망이 아름답게 성취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구적인 변성을 일으키는 솔직한 환희의 진동은 삶의 밝은 면에만 기대어 창조된 높지만 짧게 유지되는 진동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해맑기만 한 밝음에서 나오는 높은 진동수는 냉혹한 현실을 피하지 못하고 맞닥뜨리는 순간, 가로 열고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짝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본 순간 등 가로 닫고 바로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존적 변태 수업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일반적인 접근법과 다릅니다. 실존적 변태 수업은 그러한 냉혹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 가학 피학적 기쁨을 뻔뻔하게 느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눈치 보지 말고 즐기고 기이한 부정과 거짓 행복 대신 솔직하게 행복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행복을 즐기다 보면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놀라운 해결책과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탐닉할 때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새로운 것들을 심상화해 보세요. 자신의 변태성을 솔직하게 인정한 뒤에는 심상화도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마치 스님들의 법문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솔직하라는 내용. 스님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법문 안 합니다. 바로 보라 이러지. 바로 보라. 똑바로 바로 봐야 됩니다. 이분이 공부한 거 보니까 불교 베이스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분명히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은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278쪽인데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부분. 이 책의 주요 코어 내용입니다. 실존적 변태 수업은 그러한 냉혹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 가학 피학적 기쁨을 뻔뻔하게 느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눈치 보지 말고 즐기고 기이한 부정과 거짓 행복 대신 솔직하게 행복해지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파와 정파가 만나는 부분인데, 정파에서는 좀 더 점잖게 말하죠. 똑바로 보고 그것을 마음을 정화시켜라, 해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파에서는 뛰어들어라, 그럼 그 방편을 쓰는 거죠. 거기에 빠져봐라, 빠져보고 정직해져라,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라, 그럼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솔직하게 행복을 즐기다 보면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놀라운 해결책과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탐닉할 때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새로운 것들을 심상화해보세요. 자신의 변태성을 솔직하게 인정한 뒤에는 심상화도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자, 질문. 저는 실존적 변태 수업을 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 실존적 변태 수업을 하기 전에 좀 더 깊이 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목욕이나 깊은 복식 호흡은 몸으로 주의를 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뒤 다시 실존적 변태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이완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면 대개는 우울이나 심한 성적 억압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게 어렵다면 그 문제는 이 책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런 경우 성적 트라우마의 치료에 경험이 있고 환자가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평판 좋은 치료자나 보디워커에게 상담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어제 참 슬픈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앞에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하고 JMS 사건을 다루고 세 번째 이야기였던 치존파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납치자이자 피해자였던 여성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성분이 오래도록 많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30여 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망가진 삶을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병까지 얻어서 유방암으로 양쪽 유방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정신적인 질병이나 또 다른 질병,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힘들 것 같고요. 힘들겠죠. 너무 그 분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끔찍한 삶을 사시더라. 어떻게 하면 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이를 대충 따져보니까 30년 전 정도의 일이거든요. 지금 그분이 그때 20대 중반이라고 치면 지금 50대 중반, 저보다 나이가 약간 더 많은 정도인데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희망이 있을까? 저분 너무 자기가 받는 그 고통이 그대로 딱
그 화면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참 운명도 기구하지. 어떻게 그런 일에 시말려서요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한테 만약에 이런 실존적 변태 수업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겁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공포 또 그 상처 고통의 재앙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상처보다는 재앙에서 긴 시간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무튼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안 됐고 그랬습니다. 자, 질문. 저는 우울합니다. 실존적 변태 수업을 할 때 무언가를 느끼는 게 어렵고 연습을 해서 기분이 더 우울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살면서 여러 차례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우울증은 참 힘듭니다.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 약을 치료받아야 돼요. 실존적 변태 기본 명상 소개글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우울할 때는 실존적 변태 수업을 활용하는 것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과 관철에 근거할 때 그런 경우 생각을 반추하며 자책하거나 자기를 채찍질 가로 열고 즐거운 종류가 아닌 가로 닫고 채찍질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K에서 말하는 흥분이 일어나려면 즉 싫은 상황이 주는 강렬한 감각을 짜릿한 쾌락으로 변성시키려면 자유롭게 흐르는 좋은 에너지와 유머 감각이 어느 정도는 당신의 시스템 내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불을 피우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는 원리와 비슷하죠. 좋은 유머 감각과 에너지는 EK라는 불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우울증은 어떠한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나고 변태적인 당신의 무의식적 욕망과 현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당신이 우울하여 EK가 지금 최고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용의 과정을 못한다는, 그래서 당신의 의지를 통합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과 탐구는 왜곡된 허튼 소리의 층을 벗겨내고 기운을 돋는 데 도움이 되는 대단히 탁월한 용의 방법으로서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우울했을 때 바이런 케이티의 작업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질문을 던지면 무거운 기분에서 해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작업을 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부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저는 심리학자나 의료 전문가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하건대 우울증 치료법으로 브라마비하라 명상 수행을 추천합니다. 사랑 2.0 연결의 순간에서 행복과 건강 찾기 책의 일종의 자해 명상이라 할 수 있는 브라마비하라 명상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선의를 타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선의를 보내는 게 강력한 변성을 일으키는 명상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게다가 EK 특유의 섹시한 스웩도 없죠. 저뿐 아니라 수천 명에 달하는 제 수업 참여자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것은 한 사람의 감정적 에너지를 바꾸고 분노와 냉소를 정화하고 가슴의 거대한 힘을 일깨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우울할 때 EFT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 정서 자유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혈을 두드리며 확언을 말하는 치료법인데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리안 로스의 기분 치료를 읽고 당신의 증상에 맞는 지침을 따라볼 것을 권합니다. 우울증은 호르몬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로스는 대부분의 기분 장애에 대해 연구에 기반한 보충제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추천 목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디 당신이 우울을 잘 떨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참혹한 여정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기분 좋고 유머러스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몸에서 돌게 된다면 언제든 실존적 변태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우울증을 지금 길게 오랫도록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법을 얘기하자면 제가 아는 거 정도로만 일단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는 것이 일단 결정적인 우울증의 대책, 전쟁으로 치자면 반전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땀을 흘리고 이런 것도 좋고, 아무튼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가 건강해지는데 뇌도 건강해집니다. 신체뿐만 아니고 뇌까지 모두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걷기나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항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 번째는 이제 궁극적인 치료 과정, 인생을 걸고 이 우울증을 어찌 보면 디딤돌 삼아 인생의 도약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처음에 하는 명상은 좀 단순한 명상이 좋습니다. 무슨 화두를 잡고 이런 것보다 단순하게 연부를 외운다든지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명상을 좀 오래도록 해보시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수준을 점점 높여가는, 강도와 수준을 높여가는,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씩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단순 명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향으로 하다 보면 자기 앞길, 제 인생을 건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인생을 투과하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니까요. 우울증이 오면 거기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잘 대처해 오지 못했어요. 약을 한꺼번에 3개를 동시에 잘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고, 약만 먹는 경우도 많았고 약과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아주 계속, 이게 재밌는 게 조금만,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만 소홀해지면 금방 후퇴를 해버립니다. 약이든 운동이든 명상이든 이 3가지를 정말 인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혹시 우울증을 겪고 있으실지 모르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자,
질문. EK를 하면 확실히 강렬하게 짜릿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르주가즘과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예, 정말. 답. 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EK에서 말하는 흥분이란 이전에는 짜증만 났던 주제에 대해 느껴지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뜻합니다. 성기로 느끼는 성적인 오르가즘일 수도 있고,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일 수도 있고, 단순한 안도감이나 즐거움,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EK에서의 흥분이 오르가즘과 비슷한 어떤 절정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훨씬 느슨하고 미묘한 붕 뜬 감각, 즐거움, 가벼움 등일 때도 많습니다. 또한 주제에 따라 스스로에게 흥분을 허락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완전히 이완하려면 몇 시간,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간 연습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하지만 설령 몇 달이 걸린다 해도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부정적 패턴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치고는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사실 역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간 상담 치료를 받은 후에야 부정적인 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되거나 아시겠지만 아예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K 과정의 진척이 좀 느리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또한 여러 싫은 상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흥분하는 게 더 수월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싫은 상황이 가장 흥분하기 쉬운가는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재정적 빈곤 이슈는 흥분하기까지 몇 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사랑 문제는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수치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부드럽게 내려놓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저와는 정반대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내가 성공적으로 흥분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런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진심으로 냉소적이거나 반어적인 태도가 아닌 즐겁거나 흥미롭거나 기쁜지 살피는 것입니다. 질문. 제가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싫은 상황은 영혼이 파괴될 것처럼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적인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말의 즐거움조차 과연 끌어낼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은 지나치게 벅차서 출발점으로 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야 할 슬픔이 남아있을 때 종종 그러하죠. 빛 어둠 인스티튜트에서 훌륭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제 친구 레슬리 로저스와 타니 솔에 따르면 인간은 삶의 감각을 감정적 스펙트럼을 통해 경험하는데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은 쾌락적 기쁨이고 다른 쪽 끝은 심오한 슬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온전히 몰입하는 걸 힘들어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기쁨도 결코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재 삶에서 마주하는 싫은 상황이 단순히 짜증스럽거나 난처한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슬픔으로 영혼이 베일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 상황을 온전히 애도하는 게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령 남편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지금 가장 싫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아무리 사디스트인 별종이라고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곧장 EK를 해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지 않습니다. 큰 상실감이 뒤따르는 온갖 종류의 삶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저는 평범하게 슬퍼하는 일에 아주 많은 시간을 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느낌을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좋은 상담가를 찾아서 다 털어놓으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카모마일 차를 많이 드시고 뜨거운 목욕을 하세요. 음악을 듣겠다고 스스로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우세요. 많이 많이 우세요.
시존적 편태 수업의 기조는 절대 부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지금 느껴지는 거라면 그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시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방법으로 애도하세요. 그것을 주제로 행위예술을 해보세요. 배신자들을 닮은 인형을 불태우세요. 하고 싶은 모든 걸 해보세요. 예. 이 계도의 기간을 보내는 중에 이케이가 정말 해보고 싶다면 훨씬 순한 맛의 실은 시나리오, 가로 열고 짜증나는 동료,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 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가 겨우내 좀 쓸어버린 상황 등 가로 닫고 시나리오를 주제로 이케이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케이를 하는 것에 능숙해져서 보다 깊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이케이에 대한 신뢰가 차차 두터워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 당면한 슬픔의 강도가 옅어지면 해당 상황, 당신과 당신의 남편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바이런 KT의 작업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이 최악의 두려움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친애하는 우주여,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투명한 사람들을 인생에 두는 게 너무 싫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뭐뭐뭐시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애도의 시간과 탐구, 최악의 두려움 목록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예전의 균형 감각이 돌아왔다면 그리하여 몸 안에 다시 좋은 느낌과 유머 감각이 돌고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해당 문제를 EK로 조심히 탐색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질문: 저는 현재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만 어릴 적 그 모든 트라우마로 짓눌려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유년 시절 트라우마에 대해 EK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니요, 하지 마세요. 무의식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팠던 상처로 돌진해 그것에 대해 흥분해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권하지 않아요. 첫째,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싫은 상황에 대해 EK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파급 효과는 커서 불만을 해소하고 훨씬 더 많은 행복과 아름다움, 풍요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강렬한 트라우마에 대해 EK를 하는 것은 우울할 때 EK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EK는 생각만 많아지기 쉬운데 그건 도움이 되지 않지요. 셋째, 아이의 무의식이 어떻게 특정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끌어들이는지 논의하려 치면 상황이 상당히 이상해집니다. 제 경우를 들어보죠. 전 오랜 시간 이 주제에 대해 숙고하고 명상을 통해 통찰을 얻고 몇십 년간 의심한 끝에 제 영혼은 매우 고통스러운 특정 유년 시절의 경험에 끌려서 그러한 경험을 겪고자 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것을 선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의 독자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전위적인 형이상학적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명한 단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는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주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의존해야 하는 무력한 어린이였을 때 겪었던 일이 아닌 자유롭게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본인이 창조한 일에 대해 EK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경고해야 할 사안은 있습니다. 첫째, 성인의 경험을 온전히 느끼고 다루려면 많은 경우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는 사실. 둘째, 이과에서 논의했듯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아동학대 등이 연루된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단순한 개인 무의식이 아닌 집단 무의식에서 기인한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재의 난감한 상황에 대해 EK하는 것을 좋아하는 까닭은 오래된 부정적 패턴에서 해방되기 위해 카르마니, 환생이니 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명한 심리적 진실에만 의지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의식적 마음과 에고가 결세하 반대하는 것, 가로 열고 경제적 결핍, 애정이 거부당하는 것, 창작력의 막힘과 같은 유쾌한 고전적 패턴 등 가로 닫고 을 욕망하는 가학 피학적 그림자를 억누른다는 심리적 진실이죠. 셋째,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애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계기와 슬픔에 대해서는 위의 Q&A를 참고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의료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트라우마를 겪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다양한 정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보디워크와 침수를 시도해보고 친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고 가능하다면 여러 아야와스카 의식과 합법적인 MDMA 가로 열고 엑스터시 치유 세션을 받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볼 것을 권할 뿐입니다. 아야와스카는 제가 아는 한 깊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가장 유용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저 역시 엄청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야와스카. 그렇군요. 연구에 따르면 치료적 맥락에서의 MDMA 역시 트라우마 해소에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전한 공간에서 노련한 힐러의 지도 하에만 이러한 종류의 강력한 환각 약물을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엄청난 히피라서가 아니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뭡니까? LSD가 우울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마약에는 도파민계 마약과 세로토닌계 마약이 있는데 세로토닌계 마약이 치료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그런 치료 이 현대처럼 참 재앙이 여러 곳에서 많은 빈도로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그런 치료법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약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치료제라는 새로운 관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트라우마는 치유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일상의 과제를 수행하며 사는데 정규 치료법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화 치료는 트라우마의 핵심에 가다 그것을 치료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각약물은 적절하고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좋은 치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야와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남아메리카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럼 또 여기 주 표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류에 대한 속인주의를 택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해당 약물이 합법인 나라에서 경험한다 해도 예외 없이 처벌받으니 그저 참고사항 정도로만 읽어주시길 바란다. 편집자 주. 네, 그렇죠. 페루 아바타 센터에 있는 제 친구 팸과 브라운은 상당히 노련하고 실력 좋은 아야와스카 의식 리더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세션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심리학자나 의료 전문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해외여행에는 당연히 돈과 시간과 계획이 필요하지만 당신이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존파 피해 여성분 그분에게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 그렇게 진짜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부록. 부록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록. 시조적 변태 수업에 들어가기 전 내가 제일 하기 좋아하는 준비 운동이자 기분이 좋지 않아서 시조적 변태 수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주로 하는 연습은 바로 탐구다. 탐구는 자기 자신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던지고 내면에서 답을 찾는 숙고 과정이다. 앞서 보았듯이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과 문화적 환경에 의해 조건화되고 대단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탐구 방법들 1. 바이런 케이트의 작업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더 워크닷컴에서 무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의 작업을 돕는 바이런 케이트의 많은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작업에 관심이 간다면 바이런 케이트의 책 4가지 질문과 기품의 1000가지 이름을 읽어보기 바란다. 이 옵션 메서드, 작업과 유사하지만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옵션 메서드 역시 습관적인 인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옵션 메서드에 대한 내용은 www.optionmethodnetwo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세도나 메서드, 3가지 방법 중 가장 직접적 탐구 유형으로서 어려운 감정을 내려놓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세도나 메서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www.sedon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도나 메서드에 관심이 간다면 세도나 메서드를 사서 읽어볼 것을 권한다. 맥락과 관점이 훨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데이비드 홉킨스의 놓아버림 역시 세도나 메서드와 관련된 원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 책 쇼핑하면서 놓아버림이라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탐구를 위한 조언, 어떤 종류의 탐구를 하든 일반적인 조언을 하나 하자면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뼛속까지 열린 마음으로 그저 조사해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연습하길 바란다. 탐구를 하다 보면 진실한 진술이나 명제는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거짓된 진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진실한 진술 혹은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확장되고 공명하고 가슴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반면 거짓된 진술 혹은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답은 꽉 조이고 무겁고 힘이 빠지고 수축되는 느낌을 준다. 가령 작업을 할 때 판단을 적고 스스로에게 이게 진실인가? 가로 열고 작업의 첫 번째 질문 가로 닫고 라고 물었는데 몸에서 조이고 무겁고 힘이 빠지고 수축되는 느낌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그 판단이 진실이 아니라 불행한 허구임을 알려주는 단서다. 거짓에는 결여된 어떤 부드러운 공명의 울림이 진실에는 있을 때가 많다. 작업을 진행해가며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로 열고 작업의 네 번째 질문 가로 닫고 라고 물었는데 몸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확정되고 가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생각을 쥐고 있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욱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다. 탐구의 일환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괜찮다. 가령 나의 경우 옵션 메서드를 할 때 만일 내가 그것에 대해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릴 때가 많다.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언가의 불행을 느끼는 건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미묘한 무의식적 선택이라는 사실임이 환기가 되며 나는 이 미묘한 선택을 의식화하고 바꾸어 결과적으로 내 운명 역시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그저 질문을 하는 행위, 탐구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언제나 가치롭다. 설령 내가 즉시 답을 찾지 못해도 상관없다. 우리의 인식과 반응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마법사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것을 의식화하고 관심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질문이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질문은 이런 면에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것을 의식화하고 관심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질문인,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멋진 표현입니다.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실존적 변태 수업 도움 자료. 실존적 변태 수업은 이 연습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깊게 알아갈 수 있다. 실존적 변태 수업을 통해 삶이 달라지고 있는 전 세계의 경험자와 만나고 싶다면 실존적 변태 수업 페이스북 그룹 엑시텐셜 킹크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라. 엑시스텐셜이 맞죠? 이곳에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얻을 수 있다. www.facebook.com 그룹 /group/extension 토크 extension 제가 잘 모르겠네요. extension EXISTENTIAL 킹크를 방문한 후 가입 요청을 클릭하면 리퀘스트 투 조인 가입 요청을 클릭하면 일주일 내에 가입이 승인된다. 저자가 직접 녹음한 실존적 변태 명상 무료 가이드를 다운받기를 원한다면 www.extensionking.com을 방문하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네, 여기까지가 실존적 변태 수업 킹크 다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책을 읽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책을 골랐을 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낄낄 웃어가면서 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골랐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깊고 심오하고 실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체크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운동과 영화를 같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운동도 하고 영화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기에는 좀 어제 운동화를 빨았더니 아직 안 말랐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